한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충격 발표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누리호 4차 발사 소식에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그 돈으로 미국에 투자나 하라고 조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따라가기엔 수십 년도 모자르다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1월 27일 오전 1시 13분 미국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속였습니다. 한국으로 급파됐던 조사단장의 한마디에 미국 정부는 패닉에 빠졌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위력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던 걸까요? 누리호 발사에 숨겨진 진짜 의미,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누리호, 국산화율 100%. 펜타곤 상황실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를 보자마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관련 외신 브리핑이었는데 로켓 성공 여부보다 이상한 수치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자동 점검 비율 80%, 데이터 수집량 초당 2.4GB.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사대가 로켓보다 더 주목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면 우리 케이프 커네버럴 중형 발사대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기술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마이클 그레이슨, 미 국방부 전략시험 인프라 평가국 부국장입니다. 48살이죠. 공군 시험조종사 출신으로 20년간 미국과 동맹국의 발사 인프라를 평가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발사대는 늘 중간급으로 분류했어요. 일본이나 유럽보다 한 수 아래라고 봤죠. 2025년 11월 27일 새벽 5시, 워싱턴은 아직 어둠 속이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브리핑에는 12명의 고위 관료가 모였죠. 평소라면 누리호 발사 소식 따위는 5분짜리 요약 보고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언론이 발사대에 주목하는 건 처음 봅니다. 로버트 헨슬리 차관보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로이터, CNN, 심지어 일본 NHK까지 한국 제2발사대 이야기뿐이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연면적 6,000제곱미터, 지하 3층 구조, 극저온 배관 1.2km.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우주 발사대가 아닙니다. 전략무기 시험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15년 전 한국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초보적 시설이었죠. 불과 15년 만에 이런 수치를 달성했다니. 그레이슨 부국장, 헨슬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작년 동맹국 인프라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을 뭐라고 분류했죠? 성장 가능성 있는 중간급 인프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그가 압력 편차 0.3%라는 대목을 가리켰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수준의 정밀도는 우리 전략 발사체 지상점화 시험장보다 엄격했거든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헨슬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극비 문서를 꺼냈어요. 한국이 KF-21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준비 중이라는 첩보입니다. 만약 저 발사대가 엔진 시험까지 가능하다면 말을 끝내지 않아도 모두가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국이 미국 엔진 공급에서 독립한다는 뜻이었죠. 내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열립니다. 헨슬리가 계속했습니다. 카렌 도일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할 겁니다. 그녀는 동맹국 기술 독립을 안보 위협으로 보는 강경파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헨슬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그가 접힌 메모를 건넸어요. 그레이슨, 당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소. 한국 발사대의 실제 역량이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위협인지 기회인지 판단해 주시오. 메모를 펼쳐보니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 평가 최우선 임무. 상황실로 돌아오자 인다 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이세인 그녀는 우리 부서 최고의 데이터 분석관이었죠. 부국장님, 한국 발사대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흥미로운 게 있어요. 화면에는 한미일 발사대의 비교 그래프가 떴습니다. 회전율 항목에서 한국이 72시간, 일본이 120시간으로 표시됐어요. 같은 기간 한국이 거의 2배 많은 시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동화 덕분입니다. 80% 자동 점검이면 인력을 3분의 1로 줄이고도 더 빠른 운영이 가능해요. 옆에서 듣던 다니엘 오티즈가 끼어들었습니다. 부국장님, 유럽 발사대 회전율이 96시간 이상이에요. 미국 중형 발사대도 비슷하고요. 한국만 유독 빠릅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연간 시험 횟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는 의미였죠. 오티즈 비교표를 만들어주게. 한미유럽 발사대 전체 스펙을 정리해서 그가 자리로 돌아가자 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제 부모님이 한국 분이시거든요. 한국은 보여주지 않는 걸 더 많이 숨기는 나라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헨슬리에게서 추가 지시가 왔습니다. 나토 쪽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소. 에릭 슈나이더가 합류하고 싶다는군요. 에릭 슈나이더. EU와 나토 발사 인프라를 총괄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움직인다는 건 유럽도 한국 발사대를 주시한다는 뜻이었죠. 같이 가도 좋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좋소. 그리고 그레이슨. 이번 평가는 냉정하게 해주시오. 동맹이라고 봐주지 말고. 오후가 되자 오티즈가 만든 비교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동 감쇄율이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돼 있었어요. 한국 40%, 일본 25%, 유럽 30%. 이 수치도 충격이었습니다. 진동을 잘 흡수한다는 건 발사대 수명이 길고 정밀 시험이 가능하다는 의미거든요. 이거 보세요. 오티즈가 위성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제2발사대 옆에 추가 구조물이 있어요. 작년엔 없던 건데. 린다가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엔진 테스트 베드 같아요. 수평 연소 시험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전투기 엔진 시험 준비를 끝낸 셈이었습니다. 저녁 6시 출발 전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압박이 심합니다. 헨슬리가 말했습니다. 도일 의원은 한국 발사대가 미사일 시험에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럴 이유는 없죠. 이유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요? 중요한 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죠. 저는 반박하려다 멈췄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며칠 한국에 다녀올게. 이번엔 아주 중요한 평가야. 체크인을 하면서 린다와 오티즈를 만났습니다. 부국장님. 린다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비행 중에 읽으실 추가 자료예요. 한국 조선소 기술이 발사대 건설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분석한 겁니다. 조선소 기술이요? 네. 대형 구조물 용접이나 모듈 조립 같은 기술이요. 한국이 세계 1위인 분야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없는 기술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기술을 새롭게 조합한 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헨슬리의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 평가. 이 5글자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륙하자마자 저는 린다가 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수십 미터 구조물을 밀리미터 단위로 조립한다는 내용이었죠. 부국장님. 오티즈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 발사대 시찰단을 보낸대요. 일본까지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이제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우주 경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죠.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 접어들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숫자들 뿐이었어요. 국산화율 100%, 자동 점검 80%, 회전율 72시간. 과연 한국은 어떻게 이런 수치를 달성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미국에게 위협이 될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별들이 보였습니다. 저 별들을 향해 날아갈 로켓들이 이제는 한국 발사대에서도 날아오를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주, 훨씬 정밀하게. 같은 날 오전 10시, 상원 군사위원회 간담회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레이슨 부국장, 한국이 전략무기급 발사 인프라를 갖는다는 게 미국 안보에 어떤 의미입니까? 카렌 도일 의원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꿰뚫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국방 예산을 좌우하는 실력자였죠. 더구나 동맹국 기술 독립을 미국 패권 약화로 보는 강경파의 대표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습니다. 의원님, 미국은 동맹국의 우주 인프라 발전을 환영합니다. 이는 전체 동맹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니까요. 그런 원론적 답변 말고요. 도일이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 발사대가 자동 점검 80%를 달성했다면서요? 우리 시설보다 높은 수준 아닙니까? 옆에 앉은 다른 의원이 거들었습니다. 케이프 커네버럴 중형 발사대가 60% 정도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답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화율만으로 발사대 역량을 평가할 순 없습니다. 그럼 뭐로 평가하죠?
도일이 추궁했어요. 회전율은 어떻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한국이 72시간이라던데.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정보가 벌써 의회까지 흘러들어갔다니. 누군가 일부러 흘린 게 분명했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제가 방어적으로 답했습니다. 도일이 서류를 탁 치며 말했어요. 부국장, 이걸 보세요. 일본 외무성 보고서입니다. 한국 발사대를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더군요. 우리 동맹국 일본이 인정한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 훑어봤으면 정말이었어요. 일본이 먼저 한국을 인정한 셈이었죠. 의원님들,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희가 내일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직접 확인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라. 도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부국장은 이게 단순한 기술 문제라고 보십니까? 한국이 우리 엔진 없이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 무기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기술을 넘어 경제와 영향력의 문제로 확대하고 있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중국이 한국 발사대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예상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한국이 독자 기술을 확보하면 그걸 누구와 공유할지는 한국이 결정하니까요. 간담회가 끝나자 헨슬리가 저를 별실로 불렀습니다. 도일이 꽤 공격적이었군요. 그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헨슬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레이슨, 보고서를 쓸 때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동맹국의 유의미한 발전 정도로 하면 어떻겠소? 사실을 왜곡하자는 겁니까? 왜곡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발사대가 우리보다 앞선다고 공식 인정하면 의회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않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헨슬리가 덧붙였어요. 물론 기술적 사실은 정확히 파악해야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정치적 판단입니다. 이해하시겠소? 복도로 나오자 린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던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부국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화면에는 한미일유럽 발사대 상세 비교표가 떴습니다. 그런데 한 항목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시험 실패율이었죠. 한국이 지난 3년간 단 2건. 린다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7건, 우리는 9건이에요. 자동화 때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수집량입니다. 초당 2.4GB면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중형 발사대는 초당 1.3GB 수준이었어요. 거의 2배 차이였죠. 이 정도 격차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부국장님. 린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한국이 앞섰다고 봐야 합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오티즈를 만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돌렸어요. 한국 발사대 설계에 참여한 기업들이에요. 리스트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세계적인 조선소들이었죠. 조선소가 왜? 제가 물었습니다. 대형 구조물 건설 노하우를 발사대에 적용한 거예요. 특히 모듈화 공법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우주 기술이 부족했지만 다른 산업의 강점을 활용해 단점을 메운 거였어요. 오후 3시 출발 준비를 하던 중 헨슬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레이슨, 한 가지 더 전달할 게 있소. 그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NSC에서도 이 건을 주시하고 있소. 백악관 보고까지 갈 수 있다는 뜻이오. 백악관까지. 이제 이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엔진 시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오. 헨슬리가 강조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술 평가인 줄 알았던 출장이 국가 전략 판단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 5시,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 린다가 찾아왔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쪽 소식통에서 들은 건데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발사대뿐 아니라 엔진 테스트베드도 완성했대요. 확실한가요? 아직은 루머 수준이에요. 하지만 위성사진에서 본 그 구조물이 맞다면. 린다가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한 독립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었죠.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아내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출발해. 제가 말했어요. 또 발사대 조사구나.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며칠이나? 사흘 정도. 하지만 이번엔 좀 달라. 뭐가 다른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은 기술보다 표현이 더 위험할 수 있어. 무슨 의미야?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가 뭘 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지. 전화 너머로 사라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 당신은 그게 강점이잖아. 공항에 도착하자 에릭 슈나이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토 발사 인프라 총책임자답게 카리스마가 있었죠. 그레이슨 부국장.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같이 가게 돼서 다행입니다. 유럽도 한국 발사대에 큰 관심이 있거든요. 어떤 관심이죠? 솔직히 말하면 위협 평가입니다. 에릭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우리 없이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면 아시아 우주 시장의 판도가 바뀌니까요. 체크인을 하면서 린다와 오티즈가 합류했습니다. 4명이 된 평가팀은 이제 정말 국제적이었죠. 참고로 일본 팀도 내일 도착한대요. 에릭이 알려줬습니다. 다나카 박사 아시죠? JAX 발사 시스템 최고 전문가요. 일본까지. 이제 한국 나로우주센터는 국제 기술 경쟁의 무대가 될 참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헨슬리가 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 평가.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다른 질문으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정말 미국을 넘어섰을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오티즈가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앞섰다고 생각하세요? 내일 직접 보면 알겠지.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자동화 80%, 회전율 72시간.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기준을 만든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14시간, 태평양을 건너면 한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볼 것들이 어쩌면 미국 우주 전략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국장님, 린다가 옆자리에서 속삭였습니다. 혹시 한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면 어떻게 보고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 대신 헨슬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해석의 문제라고 했죠. 하지만 사실을 해석으로 덮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는 이미 태평양 상공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죠. 11월 28일 오전 9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차에서 내리자마자 거대한 구조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두 발사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압도적이었어요. 높이 45m의 철골 구조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슨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최강진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대 시스템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단단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바로 안내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린다와 오티즈가 장비를 챙기고 에릭 슈나이더는 벌써 구조물을 촬영하고 있었죠. 관제동으로 들어서자 첫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정보량이 어마어마했어요. 초당 2.4GB입니다. 최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센서 800여 개가 동시에 데이터를 수집하죠. 에릭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우리 크루 발사대보다 많군요. 브리핑실로 이동하자 한서윤 연구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발사대 자동화와 제어를 담당한다고 했죠. 제두 발사대 전체 구성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연구원이 3D 모델을 띄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구조물을 보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지하 3층 구조가 거대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죠. 연면적 약 6,000제곱미터입니다. 최 본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처음부터 우주 발사와 전략 시험을 모두 염두에 두고 설계했어요. 전략 시험이라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엔진 연소 시험이나 추진체 성능 검증 같은 거죠. 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민간 우주 기술도 결국 같은 기반이 필요하니까요. 린다가 태블릿에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지하 구조물 건설에 얼마나 걸렸나요? 3년입니다. 조선소 건설 기술을 적용해서 공기를 절반으로 단축했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규모를 만들면 최소 5년은 걸릴 텐데. 실제로 보시겠습니까? 최 본부장이 제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을 지나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극저온 구역이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지하 2층 배관실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만한 공간에 은색 배관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총 길이 1.2km입니다. 최 본부장이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하 183도 이하를 유지하면서 압력 편차는 0.3% 이내로 관리돼요. 에릭이 배관에 손을 대려다 멈췄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면. 네. 전략 발사체 지상점화 시험 기준보다 엄격합니다. 최 본부장이 인정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헨슬리의 우려가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 발사대가 아니었어요. 오티즈가 열화상 카메라로 배관을 촬영하면서 말했습니다. 온도 분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균일해요.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자동 제어 시스템 덕분이죠. 한 연구원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800개 구역을 모니터링하고 조절합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가자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였는데 그 두께가 엄청났어요. 방폭벽입니다. 최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최대 구조 하중 900톤까지 견딥니다. 향후 700에서 800톤급 차세대 발사체도 수용 가능해요. 900톤이요? 에릭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건 거의... 네, 대륙간 발사체급입니다. 최 본부장이 담담히 답했죠. 저는 이제 한국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최종 목표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관제실로 이동했습니다. 20여 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실제로는 5명만 있었어요. 자동화 덕분에 인력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80%가 자동으로 처리되거든요. 대형 스크린에는 발사대 각 부분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신호가 대부분이었죠. 오후 3시에 모의 시험이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알려줬습니다. 실제 발사 시퀀스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즉시 답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최 본부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20년 전 나로우 실패를 기억하세요?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다가 실패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남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완전 국산화를?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찾았죠.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접목시킨 겁니다. 린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조선 기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형 구조물, 정밀 용접, 모듈 조립.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유럽은 전통 방식을 고집하다가 비용이 폭증했거든요. 오후 2시 발사대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제두 발사대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철골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조립돼 있었죠. 모든 부품에 센서가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진동, 온도, 응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요. 오티즈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구조물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유지보수 시기를 인공지능이 알려줍니다. 예방 정비가 가능하죠. 제가 발사대 꼭대기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발사대 엘리베이터는 초속 3m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고흥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발사체를 지지합니다. 최 본부장이 클램프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유압으로 작동하는데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린다가 사진을 찍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정밀도를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조선소에서 쓰는 기술입니다. 수백 톤짜리 선박 블록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추는 노하우를 적용했죠. 에릭이 감탄했습니다. 이래서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인가 봅니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니 3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관제실로 돌아가자 엔지니어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모의 시험 준비 시작합니다.
한 연구원이 마이크로 알렸습니다.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발사 10분 전. 실제로는 뭘 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쏘지는 않아요. 연료 주입과 압력 테스트, 각종 시퀀스를 실제와 똑같이 진행하는 거죠. 마지막에 점화 신호만 안 보낼 뿐입니다. 각 부서에서 준비 완료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 화면을 지켜봤어요. 발사 5분 전. 극저온 연료 주입이 시작됐습니다. 배관 온도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압력 편차 0.2%.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온도 유지 정상. 자동 제어 시스템 정상 작동. 발사 1분 전. 모든 신호가 초록색이었습니다. 최종 점검. 한 연구원이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개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됐습니다. 화면에 모두 정상이라는 한글이 떴어요. 카운트다운이 10초를 가리켰습니다. 곧이어 0이 되자 시퀀스 종료라는 음성이 들렸죠. 화면에 성공이라는 글자가 크게 떴습니다. 전체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데이터 분석 시작합니다. 한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0개 항목 모두 정상. 단 한 개의 오류도 없었죠. 이게 매번 가능한가요? 에릭이 물었습니다. 지난 1년간 성공률이 98%입니다. 최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 중형 발사대는 90% 정도인데 다음 시험까지 얼마나 걸리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72시간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해요. 72시간. 린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최 본부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 주 실제 시험 기록을 보내드리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가 석양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흥미로운 걸 보여드릴게요.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에릭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동감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린다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저도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한국 발사대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준다니.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헨슬리에게 짧은 보고를 보냈습니다. 1일차 점검 완료. 예상보다 고도화됨. 추가 검증 필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나로우주 센터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곳에서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점심 후 회의실로 돌아오자 최강진 본부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두 발사대 구조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가 표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집안, 진동, 응력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어요. 에릭 슈나이더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유럽 발사 인프라 총책임자답게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진동 감쇄율부터 보겠습니다. 에릭이 해당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40%라고요? 최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순간 600톤급 추력을 받으면서도 집안 전달 진동을 40%까지 줄입니다. 에릭이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크루 발사대가 30%입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수치였는데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단네가시마 중형 발사대가 25% 정도예요. 린다가 자료를 찾아 답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진동 감쇄율이 높다는 건 발사대 수명이 길고 반복 시험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죠. 한국이 일본보다 60%나 앞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를 달성했죠? 에릭이 보고서를 뚫어지게 들여다봤습니다. 한서윤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3중 댐퍼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해양 플랜트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해양 플랜트요? 네. 파도와 바람을 견디는 기술이죠. 그걸 발사대에 적용했더니 진동 흡수가 탁월해졌어요. 오티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반복 시험을 해도 구조물 피로도가 적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최 본부장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예상 수명이 50년입니다. 연간 100회 이상 시험해도 문제없어요. 제가 미국 발사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30년 설계에 연간 60회가 한계였죠. 에릭이 갑자기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잠깐, 이 압력 편차 수치 좀 보세요.
0.3% 이내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건 에릭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일반 우주 발사에는 과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전략 발사체 지상점화 시험에는 필수였죠. 전략무기 시험 기준이군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본부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목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우주든 방산이든 결국 같은 기술이니까요. 린다가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미국 기준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우리 전략 발사체 시험장은 0.5% 기준이었어요. 한국이 더 엄격했습니다. 우리보다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의미를 소화하고 있었죠. 에릭이 보고서를 넘기다가 또 멈췄습니다. 집안치마 데이터가 연간 2mm라고요? 네. 특수 파일 공법을 썼어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지하 40m까지 안반에 고정시켰죠. 40m.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면 지진이 와도 버티겠네요. 진도 7.0까지 견딥니다. 최 본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큰 발사대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모든 면에서 극한의 기준을 적용한 전략 인프라를 구축한 거였죠. 이 모든 게 언제부터 계획된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2018년부터요. 누리호 개발과 동시에 차세대 인프라도 준비했습니다. 7년. 그 짧은 시간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니. 린다가 태블릿으로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건설비가 상당했을 텐데요.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최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30년을 보면 오히려 경제적이죠. 에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에서는 2배는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조선소 모듈 공법이 핵심이었어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부품을 공장에서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만 했죠. 오티즈가 사진을 찍으면서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수출할 계획은 없나요? 최 본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먼저 충분히 활용해야 하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헨슬리였어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레이슨, 어떻습니까? 헨슬리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고도화돼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답했습니다. 얼마나요? 진동 감쇄율이 우리보다 높고 압력 관리는 우리 전략 시험장보다 엄격합니다. 전화 너머로 헨슬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 전용 가능성은? 그가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의도는 아직. 계속 파악해 주시오. 헨슬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자 에릭이 뭔가를 발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가 보고서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중 분산 설계도인데 이건 완전히 다중 발사체 동시 지원이 가능한 구조예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다중 발사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소형 발사체 3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한 발사대에서 여러 발사체를 다룬다니. 린다가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회전율이 더 빨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에릭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 발사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이건 완성형 전략 시험 인프라예요. 에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나 도달할 수준입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헨슬리에게 보낼 중간 보고서를 구상하면서요. 규모라는 단어 옆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규모 물리적 크기가 아닌 전략적 역량. 내일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최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성능 시연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티즈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이 정도면 우리가...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거야.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에릭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슨, 난 오늘 밤 유럽에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나도 비슷한 고민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린다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이제 질문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요? 오티즈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나가 아니라 린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로요. 차가 나로우주 센터를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제두발사대가 석영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기념비처럼.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한국 제두발사대는 단순 규모를 넘어 전략적 역량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워싱턴이 발칵 뒤집힐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린다가 보낸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본 팀이 내일 오전 도착. 다나카 박사가 직접 온답니다. 일본 최고 전문가까지.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될 진실이었죠.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발사 인프라를 구축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진동 감쇄율 40%, 압력 편차 0.3%, 예상 수명 50년.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성능 시연이라고 했죠. 과연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최 본부장의 말이 맴돌았어요. 처음부터 다목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언젠가는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오후 3시 정각, 관제실이 갑자기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고출력 연속 모의 시험 준비 완료했습니다. 한서윤 연구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실제 누리호급 추력을 재현하는 본격적인 시험이었죠. 관제실 대형 스크린에 수십 개의 그래프와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수집 시작. 누군가 외쳤습니다. 순간 화면 우측 상단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초당 2.4GB. 정말 그 수치가 맞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옆에서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크루 발사대는 1.9GB가 한계인데. 린다가 노트북으로 뭔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이 속도면 1초에 HD 영화 한 편 분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800개가 넘는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죠. 온도, 압력, 진동, 응력,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자동 이상 감지 시스템 작동합니다. 한 연구원이 알렸어요.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노란색 경고가 떴습니다. 배관 하나의 압력이 기준치를 살짝 벗어난 거였죠. 압력 조절 시작. 놀랍게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밸브를 조절하더니 3초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이런 자동 대응이 몇 개나 프로그래밍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7,000개 시나리오가 입력돼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을 인공지능이 처리해요. 최강진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연속 시험을 보여드릴게요. 연속 시험이요? 네, 시험을 끝내고 바로 다음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전율의 진짜 의미를 보여드리죠. 모의 시험이 종료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에 자동 점검 시퀀스 시작이라는 문구가 떴어요. 이제부터 시계를 보세요.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모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관 압력 테스트, 밸브 작동 확인, 센서 캘리브레이션. 사람이 하면 며칠 걸릴 작업이었죠. 오티즈가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15분, 30분. 믿을 수 없네요. 1시간 뒤, 화면에 점검 완료. 재시험 가능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잠깐만요. 에릭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1시간 만에 다음 시험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정확히는 24시간 안에 완전 정비가 끝납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마진을 고려해서 72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일어섰습니다.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은 얼마나 걸리죠? HEA 발사대 기준 120시간입니다. 린다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유럽 아리아는 96시간 이상이고요. 오티즈가 그래프를 만들어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막대 그래프가 다른 나라들의 절반 높이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에릭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적어도 30%는 더 많은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계산했습니다. 연간 시험 횟수로 치면 한국이 120회, 일본이 73회, 미국이 80회 정도. 압도적 차이였죠. 특히 신무기 개발 단계에서는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이해했으니까요. 빠른 시험은 빠른 개발을 의미했고, 그건 곧 시장 선점을 뜻했습니다. 최 본부장이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실패율 데이터도 보시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선이 거의 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지난 3년간 단 2건입니다. 그가 자부심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동화 덕분이죠. 린다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계산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국장님, 자동화율 80%와 60%의 차이를 계산해 봤는데요. 어떻게 나왔나요? 시험 실패 확률이 10% 이상 감소합니다. 인적 오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미국 발사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60% 자동화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도 최신 시설이 그 정도였죠. 인공지능이 학습도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매 시험마다 데이터를 축적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입니다.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상 징후를 5분 전에 예측할 수 있어요. 5분 전 예측. 그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에릭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그가 나가면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마 유럽에 긴급 보고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헨슬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능 확인. 예상을 훨씬 초과함.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얼마나? 회전율에서 일본 대비 40% 우위. 더 이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충격을 소화하고 있겠죠. 실제 발사 데이터를 보시겠어요? 최 본부장이 제안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지난 누리호 4차 발사 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한 연구원이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발사 7초 전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연료 밸브 하나가 0.02% 느리게 작동했어요. 그래서요? 오티즈가 물었습니다. 자동으로 다른 밸브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사람이었다면 못 잡았을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0.02% 차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한다니. 린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면 사실상 무인 운영도 가능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 본부장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합니다. 다시 에릭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방금 유럽 본부와 통화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자동화 프로젝트를 서둘러야 한다고 하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에릭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은 또 어디까지 가 있을지. 최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목적은 아닙니다. 함께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나머지가 따라가는 구조가 된 거였죠. 해가 기울어가는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도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내일은 뭘 보여주실 건가요? 오티즈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가실 겁니다. 최 본부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의 전체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전략.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각자 오늘 본 것을 소화하느라 바빴죠. 그레이슨. 에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뭐가요? 한국을 평가하는 기준이요. 우리는 계속 과거 기준으로 봤는데 그들은 이미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린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 다나카 박사가 내일 온다고 했죠. 그분이 이걸 보면 충격받겠죠. 오티즈가 말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이 한국에 뒤처졌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일본은 현실적이에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배울 겁니다. 문제는 미국이었죠. 호텔 방에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전율 한국 72시간 대 일본 120시간 대 미국 96시간. 자동화율 한국 80% 대 미국 60%. 데이터 수집 한국 초당 2.4GB 대 미국 1.3GB.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헨슬리였죠. 그레이슨,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뒤처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얼마나 뒤처졌소? 적어도 5년. 어쩌면 그 이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로우주 센터 방향으로 불빛이 보였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려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헨슬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회가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한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관제실을 나서면서 한서윤 연구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스승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료가 되고 싶습니다. 동료, 그래. 어쩌면 그게 답일지도 모릅니다.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린다였어요. 부국장님, 방금 한국 뉴스를 봤는데요. 그녀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우주 협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역시 그들은 빨랐어요.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린다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경쟁할 건지, 협력할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 본 그 압도적인 성능 앞에서 경쟁은 무의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른 리그에서 뛰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7시, 서울 용산 정부청사 지하 회의실.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경호원 2명이 신분을 확인했어요. 이곳이 일반 회의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김민석 비서관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 공군, 그리고 낯선 얼굴들도 보였습니다. 그레이슨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김민석 비서관이 일어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대통령실 우주방산 전략을 총괄한다고 들었죠.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김 비서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향후 10년 로드맵이죠. 화면이 켜지자 복잡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중심에 나로우주센터 제두발사대가 있고 거미줄처럼 연결선이 뻗어 있었어요. 발사대는 시작일 뿐입니다. 김 비서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진짜는 이걸 중심으로 한 생태계죠. 에릭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생태계요. KF-21 엔진 국산화, 무인기 개발, 우주발사체 고도화.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KF-21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엔진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현재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쓰고 있죠. 김 비서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국산 엔진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린다가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전투기 엔진은 완전히 다른 기술인데. 그때 다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공군 조종복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어요. 이재문 중령입니다. KAI 시험비행 자문을 맡고 있죠.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중령이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엔진 시험 사이클이 그려져 있었어요. 엔진 개발의 핵심은 시험입니다. 설계는 이미 끝났어요. 문제는 얼마나 빨리, 많이 시험하느냐죠. 그가 나로우주센터 사진을 띄웠습니다. 72시간 회전율이면 연간 120회 시험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험장의 1.5배예요.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빠른 시험은 빠른 개발을 의미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중령이 계속했습니다. 초당 2.4GB 데이터 수집이면 엔진의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어요. 오티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발사대가 엔진 테스트베드 역할도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주 발사체나 전투기 엔진이나 극한 환경 시험은 똑같으니까요. 에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네요. 김 비서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화면에 무인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드론부터 대형 무인 전투기까지 다양했어요.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김 비서관이 설명했습니다. KF-21 한 대가 무인기 4대를 지휘하는 구조죠.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KF-21 120대, 무인기 480대. 이 규모면 제가 계산했습니다.
동부가 최대 항공 전력이 되는군요. 하지만 우리 목적은 군사력 과시가 아닙니다. 김 비서관이 강조했습니다. 기술 자립이죠.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술 자립. 그건 곧 미국 의존도를 줄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김 비서관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데이터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발사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엔진 개발에 쓰이고 그게 다시 무인기 개발로 이어지죠. 린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환 구조네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돕는. 맞습니다. 그래서 발사대가 핵심인 거죠. 모든 데이터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일어났습니다. 예산 얘기를 하죠.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10년간 15조 원 투자 계획이었어요. 많아 보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엔진을 사면 20년간 30조가 들어갑니다. 경제성까지. 한국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 김 비서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미 공동 개발 구상이라는 제목이었죠. 대결이 아닌 협력을 원합니다. 김 비서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험 인프라와 미국의 설계 기술을 합치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제안이었어요. 공동 시험, 데이터 공유, 기술 교류. 김 비서관이 나열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에릭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유럽도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열려 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는 거였죠. 하지만 거부하면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김 비서관이 말했습니다. 급한 결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재문 중령이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이미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까지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김 비서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레이슨 부국장님,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발사대 옆 새로운 구조물 사진이 있었습니다. 엔진 시험동입니다. 다음 달 완공돼요. 제가 어제 위성사진에서 본 바로 그 건물이었습니다. 추력 얼마까지 시험 가능한가요? 200톤급까지요. 전투기 엔진은 물론 대형 로켓 엔진도 가능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사대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시험 인프라를 구축한 거였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최강진 본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충격입니다. 제가 인정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희도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해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어요. 부국장님, 린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을 써야죠. 그럼 워싱턴이 뒤집히겠죠. 제가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에릭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공동개발,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그들은 독자적으로 갈 테니까요. 오티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선택은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하거나 아니면 각자 가거나. 각자 가면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우리는 옛 기준에 머물겠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의미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곧바로 헨슬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공동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공동개발이라 그들의 인프라와 우리 기술을 합치자는 거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레이슨,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인프라에서 앞섰어요.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5년은 걸립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가겠죠. 의회가 반대할 텐데. 그럼 미국만 고립됩니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헨슬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고서를 빨리 보내주시오. 결정을 서둘러야겠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결론 부분을 다시 썼어요. 한국 발사대는 미국이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동 활용을 고려해야 할 전략 인프라다. 쓰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미국 우주 정책을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린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부국장님, 내일 일정이 나왔어요. 다시 나로우주센터로 간답니다. 뭘 보여준다고 했나요? 국제화상회의를 한대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국제화상회의. 이제 한국의 역량이 세계에 공개되는 순간이 오는 거였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 너머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11월 28일 밤 9시 나로우주센터 대회의실. 원형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로 분할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화면이 켜지면서 각국 전문가들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접속 확인합니다. 한서윤 연구원이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워싱턴 연결됐나요? 화면 왼쪽 상단에 펜타곤 상황실이 보였습니다. 헨슬리 차관보와 몇몇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죠. 도쿄는요? 오른쪽 화면에 일본 제2의 본부가 나타났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박사가 보였어요. 일본 발사 시스템의 최고 권위자였죠. 파리 연결 확인. 브뤼셀 대기 중. 베를린 접속 완료. 순식간에 12개 도시가 연결됐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영국. 우주 강국들이 모두 모인 셈이었어요. 에릭 슈나이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발표를 그가 맡기로 했더군요. 중립적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서였죠. 시신사 숙녀 여러분. 에릭이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국 나로우주센터 제두발사대 평가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화면 속 사람들도 모두 숨죽이고 있었어요. 에릭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핵심 성능 지표라는 제목이었죠. 먼저 자동화율입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한국 80%.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비교하면 미국 60%, 일본 55%, 유럽 65%입니다. 도쿄 화면에서 누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다음은 회전율입니다. 에릭이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이번엔 낮을수록 좋은 수치였죠. 한국 72시간, 일본 120시간, 유럽 96시간, 미국 90시간. 워싱턴 화면에서 헨슬리가 무언가를 메모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에릭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연간 시험 가능 횟수로 환산하면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121회, 일본 73회, 유럽 91회, 미국 97회. 파리 화면에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그 데이터가 검증됐습니까?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에릭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실제 시연을 봤어요. 그가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어제 모의 시험 장면이었죠. 자동 점검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이 빠르게 재생됐어요. 보시다시피 인간 개입 없이 전 과정이 진행됩니다. 에릭이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7,000개 시나리오를 실시간 대응하죠. 베를린 화면에서 독일 항공우주센터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능력은 어떻습니까? 에릭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새 그래프가 떴습니다. 초당 데이터 수집량이었어요. 한국 2.4GB, 일본 1.7GB, 유럽 1.9GB, 미국 1.3GB. 이번엔 도쿄 화면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수치가 맞다면 그가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가 영어로 바꿨습니다. 우리보다 30년은 앞선 기술입니다. 회의실의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본이 인정했어요. 자존심 강한 그들이 한국의 우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에릭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진동 감쇄율이었어요. 한국 40%, 일본 25%, 유럽 30%, 미국 35%. 이제는 워싱턴도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에 뒤처진 수치였으니까요. 에릭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명확하게 말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제두발사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발사 인프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덧붙였어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제두발사대는 우리 모두가 향후 설계와 개량 때 참고해야 할 새로운 기준입니다. 새로운 기준. 그 단어가 회의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브뤼셀 화면에서 EU 우주정책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그 표현이 공식 평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에릭이 확고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회의록에 그대로 기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강진 본부장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슈나이더 박사님.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가 화면들을 둘러봤어요. 한국은 모든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인류 전체의 우주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런던 화면에서 영국 우주청 대표가 물었습니다. 공유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석 비서관이 대답했습니다. 공동시험, 데이터 교환, 인력 교류, 기술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파리에서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프랑스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베를린도 이어졌어요. 독일도 협력을 환영합니다. 그때 도쿄 화면에서 다나카 박사가 채팅창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우리를 30년 전 자만의 시절로 되돌려 놓았다. 이제 배울 때다. 그 문장이 스크린샷으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워싱턴 화면에서 헨슬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이슨 부국장, 당신의 평가는? 저는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현장에서도, 화면에서도, 한국의 발사대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했죠. 미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으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뒤처집니다. 헨슬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예상했던 답이었을 거예요. 에릭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한국제두발사대를 국제우주 인프라 세 기준으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화면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파리, 베를린, 브뤼셀, 런던, 도쿄. 마지막으로 워싱턴에서도 헨슬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에릭이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연구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서윤 연구원의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어요. 이제 우리가 기준이 됐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되고 화면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린다가 워싱턴과 통화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티즈는 벌써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죠. 최강진 본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레이슨 부국장님. 제가 한 건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의 불빛들이 별빛과 섞여 있었어요. 한국 연구원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한서윤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누리호 첫 실패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10년.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 발사대를 부러워하던 시절이 끝났네요. 다른 연구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자존심의 회복이었고 인정받음의 순간이었죠. 에릭이 담배를 피우러 나왔습니다. 그레이슨, 오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동감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무서운 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럼요? 저 사람들이에요. 그가 연구원들을 가리켰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 그게 진짜 무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헨슬리였어요. 그레이슨, 방금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상대로입니다. 충격, 그리고 현실 인정.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다음 주 한국과 정식 회담을 시작합니다. 공동 개발 논의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레이슨. 헨슬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소. 고맙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연구원들이 작은 파티를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부국장님, 한서윤 연구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같이 축배라도 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이만 들어가 봐야.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본 다나카 박사의 30년 전 발언, 에릭의 새로운 기준 선언, 한국 연구원들의 눈물, 그리고 워싱턴의 침묵, 모든 게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우주 개발의 중심축이 움직이는 순간이었죠. 제두 발사대를 바라봤습니다.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 철골 구조물이 단순한 발사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온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린다가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워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서 배웠듯이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예요. 자존심이 허락할까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래죠. 차창 밖으로 나로우주센터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오늘 밤 한국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의 순간에 제가 있었다는 게 이상하게도 자랑스러웠어요. 밤 11시 30분 한국 고흥의 작은 호텔방.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반쯤 쓴 보고서가 떠 있었죠.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 발사대는 동맹국 인프라를 넘어 미국이 공동 활용을 고려해야 할 전략 시험 플랫폼이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옆에 놓인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헨슬리가 제안했던 완곡한 표현이었죠. 유의미한 동맹 인프라 발전. 정치적으로는 훨씬 안전한 표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원래 문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략 시험 플랫폼.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갑자기 이틀 전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에서 처음 그 수치들을 봤을 때 국산화율 100%, 자동화율 80%.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었죠. 어떻게 한국이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까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남의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길을 만들었다는 걸. 조선소 기술과 우주 기술의 결합.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낼 시간이었어요. 워싱턴은 지금 아침이겠죠. 오늘 한국 발사대를 봤어. 놀라운 곳이야. 나중에 내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해줘.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보내고 나서 잠시 망설이다가 또 썼습니다. 기술의 기준이 바뀌는 걸 직접 봤어. 역사적 순간이었지. 캐리어를 열어 오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두 발사대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한국 연구원들과 우리 평가팀이 함께 서 있었어요. 사진을 노트북 옆에 세워두고 들여다봤습니다. 최강진 본부장의 진지한 표정, 한서윤 연구원의 밝은 미소, 에릭의 만족스러운 얼굴, 린다와 오티즈의 놀란 듯한 눈빛, 모두가 오늘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세계 우주 개발의 기준이 바뀐 날이라는 걸. 문득 오후에 최 본부장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많이 했어요. 나로 폭발할 때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걸 끝내자고 결심했어요. 그 결심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새 기준이 되기까지. 메모장을 꺼내 한 구석에 썼습니다. 기술 사람 신뢰. 간단한 공식이었지만 오늘 깨달은 핵심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신뢰가 진짜 힘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나로우주 센터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곳에선 아마 내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겠죠. 72시간 회전율. 그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된. 다시 보고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결론 부분을 마저 써야 했어요. 이번 평가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다.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우주 인프라에 접목시켜 전혀 다른 차원의 효율성을 달성했다. 잠시 멈췄다가 계속 썼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개방적 태도다. 기술 독점이 아닌 공유를 선택했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다.
화상회의에서 다나카 박사가 남긴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자만의 시절, 일본이 그렇게 빨리 현실을 인정한 게 놀라웠어요. 우리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만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문단으로 갔습니다. 권고사항 미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인프라와 미국의 설계 역량을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다. 더 늦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 일본과 유럽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헨슬리에게 전송했습니다. 새벽에 그가 이걸 읽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됐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린다였어요. 부국장님, 방금 들은 소식인데 일본이 내일 한국과 우주협력협정을 발표한대요. 발사대 공동 사용과 데이터 공유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벌써 한 발 앞서갔습니다. 역시 그들의 판단은 빨랐어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이틀 전 새벽, 워싱턴 국방부 상황실에서 시작된 여정이 여기서 끝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을 중간급 인프라로 봤었습니다. 국산화율 100%라는 숫자를 믿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라의 답장이었어요. 자랑스러워. 진실을 본 그대로 전한 당신이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할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꿈을 이뤘는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내는 늘 핵심을 짚어냈죠. 노트북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하나 더 쓸 게 있었어요. 개인 메모였죠. 2025년 11월 28일. 한국 고흥. 오늘 나는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했다. 미국이 우주 개발의 유일한 기준이던 시대가 끝났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했다. 처음엔 두려웠다.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큰 협력, 더 빠른 발전의 시작. 한국은 우리에게서 배웠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차례다. 자존심. 그런 건 잠시 내려놓자.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의 태도였다. 그들은 거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손했다.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겠죠. 의회는 난리가 날 겁니다. 도일 의원은 분노하겠죠. 언론도 시끄러울 거예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도 현실을 받아들일 겁니다. 다시 제두발사대 사진을 봤습니다. 철골 구조물 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 한국인과 미국인, 유럽인이 함께 서 있는 모습. 어쩌면 이게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견제가 아닌 신뢰. 잠이 오지 않아 다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저 별들을 향해 날아갈 로켓들. 이제는 한국 발사대에서도, 미국 발사대에서도 함께 날아오를 겁니다.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같은 꿈을 품고. 11월 28일 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발사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맹의 실험장에서 새 기준을 제시하는 파트너로, 그리고 그게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래는 함께 가는 자의 것이니까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린 후에 그런 평온함이었죠. 미국도 곧 같은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